네, 오늘은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 이어서 기업문화 오디세이 2권, 3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렸는데요. 그 공유 드리면서 기업문화 오디세이 1권에서 말하고 있는 8가지의 문화 유형의 스타일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3가지의 시스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걸 간략하게 랩업 드리면, 첫 번째는 시스템의 법칙으로 소속의 법칙이 있었고요. 경계를 구분하는 응집성과 관련된 소속의 법칙. 두 번째는 안에서 성장과 관련된 서열과 질서의 법칙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주고받기의 균형인 교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 시스템으로 치면 이제 체계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방향성, 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공동체, 정복자형 공동체, 기업가형 회사, 학자형 회사, 그리고 사회적 분열, 제국주의 갱, 제국주의 시스템, 그리고 하나가 또 전체주의 회사, 이렇게 총 8개의 이제 문화적 유형들, 그리고 각 회사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어떠한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1권을 이제 작가님은 기업의 인류학에 대한 친절한 강의라고 하셔서 부제를 붙였고요. 2권과 3권은 신화학에 대한 낭만적 강의, 그리고 정신분석에 대한 달콤한 강의라는 부제로 내용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은 이 기업의 근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는 작업들을 좀 하게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원 신화, 그 스토리, 그런 부분들이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아모레 퍼시픽에서 직접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이때가 이제 아모레 퍼시픽의 전성기를 이끄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모레 퍼시픽의 기존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금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미션, 비전, 이런 걸 이제 ABC라는 키워드로 정리까지 하셨던 작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ABC 키워드가 Asian Beauty Creator라는 이제 기업의 창업 신화에 맞는 미래 비전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기업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어떻게 신화로 되고 그게 구성원들에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방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공유해 주시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건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신화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기능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을 하는데요.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본주의가 어쨌든 발달하게 되어 있는 서부 사회에는 3가지의 기능 구조가 꽤나 평등한 위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첫 번째가 성직자,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전사, 세 번째가 이제 생산자의 개념인데요. 뭐 게임으로 치면 뭐 농부, 그다음에 전사, 그다음에 뭐 학자, 뭐 이런 캐릭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능 구조 하에서 각 조직들이 자기들이 어떤 기능 구조인지, 예를 들면 전략기획부서 같으면 오히려 성직자와 학자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조직들은 아마도 생산자 혹은 농부에 가까울 거고, 대외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조직들, 무언가를 비즈니스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개발 조직들은 아마 전사의 유형일 것 같은데, 각 기능적 유형들이 정체성에 맞게 잘 재편되고 그게 본인들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뭐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권에 대한 주된 내용이에요. 신화와 매개체, 그리고 기능 구조. 이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이제 그리고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풀어내고 있어서 뭐 오늘 그런 사례까지 다 공유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어서 이제 3권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1권에서 진단한 기업 문화의 유형, 그리고 2권에서 분석한 창업 신화와 방향성, 그다음에 조직 기능의 개편, 이런 것들을 알게 돼도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에 적용돼서 변화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 경영학에서 말하는 변화 관리,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풀어낸 부분들인데요. 작가님은 이제 크게
이 부분을 이제 서클링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변화는 언제나 탑다운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현재 상황, 미래의 비전, 그리고 가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영진이 먼저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일선 사원들 레이어로 이제 순차적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도 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맨 처음엔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하고 느끼고, 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수용하는 시간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마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문화적으로 풀어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수용하고 변화 발전 적용되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이제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실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주십니다.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 뭐 실제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상상계는 약간 비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상징계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나 혹은 뭐 CI, BI, 아이템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 실제계는 실질적인 뭐 제도겠죠. 왜냐면 이제 말뿐인 변화로는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구체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든지, 네, 보상 체계, 네, 상벌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권 역시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져서, 네, 그것들을 사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긴 3권의 책을 되게 짧게 요약하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공유했던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의 유형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기업 문화 유형, 그리고 나선처럼 되어 있는 DNA가 기업의 신화, 그리고 내 작은 원과 큰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생산자, 성직자, 네, 전사의 기능 구조, 그리고 네,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원에 약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논리의 시간, 그리고 삼각형 피라미드와 동그라미 동심원이, 네, 서클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다른 접근이었어요. 일반적인 서구의 경영학과는 되게 다른 접근이었고, 특히 기업 문화를 무의식으로 정의하고, 그 무의식을 바꾸는 핵심 요소로 이야기, 그리고 의미, 네, 상징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한번 참고해보고 또 새롭게 조직에 적용해볼 만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영님이 왜 현대카드 기업 문화에 되게 전설적인 그 분이셨잖아요. 예, 이거 2, 3권, 1, 2, 3권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사례들이 아마 지금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 소영님께서 가장 잘 알고 경험하셨던 그 현대카드의 기업 문화 그 내용 중에 어떤 한 에피소드를 이 책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는 현대카드 있으면서 현대카드가 정복자용 공동체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질하게 응집성은 비슷한데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조금은 덜 체계적인 정복자용 공동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기업가용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회사를 나오고 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현대카드는 지금은 굉장히 제국주의 시스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라는 동질의식보다는, 네, 네, 회사와 개인 간에 뭔가 끈끈한 연결고리는 조금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계속 시스템들은 들어왔죠. 그게 뭐 정보 보안이 됐든 IT가 됐든, 그래서 시스템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좀 그래서 그 정도 유형? 아니면 거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부를 보는, 네, 제국주의 시스템 혹은 전체주의 회사, 약간 이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방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는데, 네,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창업 스토리 그런 것들이 조금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정태용 부회장님께 이제 몇 차례 현대카드가 되고 싶은 모습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나왔던 대답들은 조금 브로드했어요. 이런 카드 회사가 하나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었는데 근데 그 스토리에는 뭔가 그 조직의 스토리에서 담고 있는 뭐 소명, 미션, 우리가 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경과 뭐 고난을 극복했고 우리가 가져다 준 결과물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류의 스토리텔링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계속 그 정태용 부회장님의 카리스마틱한 의사결정에 의존해서 이제 회사가 커왔는데 그 의존성이 시스템으로 좀 덜 전이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결정에 따라서 회사에 되게 여러 가지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조금 더 몰입하거나 조금 더 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거 뭐 형이 형이네 죄송합니다. 호영님이 워낙 전문 영역이었었고 지금은 다르지만 그리고 발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좀 더 제가 이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만약에 호영 형이 이런 기업 문화 어떤 전문 컨설턴트로서 정태호 부회장님한테 만약에 어떤 조언, 제안 혹은 어떤 컨설팅 어떤 프로젝트로서의 어떤 방향 제시 막 그런 게 한다 그러면 이 책 내용 기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그 과거에 보니까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직원분들의 이야기들을 날 것으로 좀 듣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유기체라는 건 계속 변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시대 현대카드와 지금의 현대카드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때 정태용 부회장님과 지금의 정태용 부회장님도 다를 거라서, 지금의 현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기 전에 미래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어떤지, 그 방향에 필요한 기업 문화의 전략적인 유형은 뭘지, 그것들이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공감대가 되면, 만약에 스토리가 없다면 이제 스토리를 발굴해서 만들어야겠죠. 근데 카드가, 어떤 소명과 미션을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클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찾아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작업들이, 네, 경영진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 뭐 관리자, 윗선 직원들까지 쭉 퍼져야 되는데, 현대카드에서 있으면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들은 항상 이제 그런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워낙 스피디하고 워낙 좀 바텀업에서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진득하게 좀 같이 뭐랄까 공감하고 공명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만큼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기보다는 그런 논리적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바라보고 현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제가 못하고요. 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을 네, 소개시켜드리고 이 책을 쓰신 작가님과 만나서 네,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네. 여기 곽희님 팀장님으로 바로 연결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지금 PM 누구시죠? 저희 김영호 팀장. 아, 근데 되게 네, 제가 또 팀장님이랑도 친합니다. 저희 팀장님이랑요? 네, 예전에 현대라이프에 같이 갔을 때도 아, 서로 더블백 공기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네.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들어오시죠 다시. 여기서 팀장님 욕하면 안 되겠네요.
네,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서. 아, 근데 되게 좀 전에 현대카드에 계셨고 기업문화에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네. 요즘에 저희 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정말 해결하면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좋은 기업 문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 약간 양쪽의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요즘에 막 우리가 약간 옛날만큼 기업 문화가 뭔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뭔가 직원분들에게 약간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팀 내에서. 근데 저희도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교육이 좀 부재한 것 같다. 그래서 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끼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힘드네요. 민서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 문화에 대한 어떤 텍스트를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소화를 했는데, 네. 뭐 저희가 어떤 대상을 놓고서 얘기하기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회사죠. 현대카드 핸디캡이다 이 회사인데 어떠세요? 일단은 예. 저는 사실 뭐 현대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카드의 기업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뭔가 되게 힙한 척하고 되게 젊은 척하는데도 이렇게 막 좀 50대 아저씨가 막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는데 잘 안 껴주는 느낌.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갑자기 골프 치고 막. 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결국은 막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 그 기업 문화는 좀 변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서 막 양육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신입사원도 계속 들어오는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자꾸 성직자의 영역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중세 시대 성직자라는 게 굉장히 그 공동체를 묶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점점 이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팀장님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팀장님도 나가고 싶은데 나도 눈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누가 먼저 내리냐, 막 일단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는데 누가 먼저 내리냐, 막 이런 느낌이 좀 되게 강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포트를 탈 것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되게 여기서 쓰인 그 락강 철학의 그 용어들이 요새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제 차례가 오면 좀 락강 철학을 좀 깊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어떤 질서가 인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족한 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회 현상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측면에서도 약간 그 사실 락강 철학하고는 좀 다르지만 기업 문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제 생각을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하나로 가로지르는 가장 인상적인 한 줄을 얘기하라 그러면 기업 문화는 이제 기업의 무의식이다라는 그 첫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2권, 3권 얘기가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실 의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알려주십시오. 예, 잠시 민성님이 또 업무에 시달리러 잠시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기업 문화는 무의식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의식이라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면 의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성적인 판단은 무의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의식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영역, 어떤 정치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무의식이라는 게 전 굉장히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이
올해 사업 목표가 뭐 숫자가 몇 개다. 이번에 우리가 진출해야 될 사업의 영역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언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파가 되고 하나의 어떤 목표로서 설정할 수 있죠. 하지만 기업 문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업 문화는 우리가 자, 친하게 지내자. 어떻게? 라고 했을 때 뭐 호칭도 바꿔보고 뭐 뒤에 님자를 붙여보고 영어 이름도 불러보고 여러 개 하지만 그런다고 사실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필패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반발만 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기업 문화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업의 여러 가지의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접근할 때 다른 것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의 무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언어화되지 않은 하나의 체험, 경험,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의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볼 수 있는 면과 좋게 볼 수 있는 면 다 있지만 이제 나쁘게 볼 수 있는 면들은 뭐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저는 오히려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현대카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니크니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정태현 부회장이라는 굉장히 스타, 팬덤이 저는 과거에는 굉장히 셌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약간 축소됐지만 정태현 부회장이라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팬덤과 어떤 퍼스널리티가 기업 문화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제 전략이 있을 때 삼성카드랑 이렇게 비교하고 해보면 삼성카드는 CEO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기업으로 전파가 안 돼요. 그냥 계속 그 경영진일 뿐이니까. 근데 정태현 부회장은 확실히 그게 있고 또 그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그에 대한 애고가 굉장히 이제 투철하니까 또 굉장히 많이 투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카드의 문화가 뭐냐라고 그러면 그냥 현대카드스러움이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필연적인 귀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의 영역이니까 그걸 언어로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애플은 왜 애플이야? 애플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어쩌면 정태현 부회장이 이제 그런 팬덤으로서 끌고 가는 어떤 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의 무의식의 어떤 영역 측면이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더 체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규정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딱 꼭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사실 제가 이 회사를 10년 정도 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 회사와 지금의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문화의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또 한결같은 면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나쁜 면도 굉장히 많고 뭐 비판할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신기하고 또 현대카드만큼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회사를 이루는 조직도 금융회사 중에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렇게 뭉쳐지는 그 연결고리가 뭔지 새롭다. 이거는 산업 전반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어떤 그 무의식의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연결고리 안에 그 구성의 요소들을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 건물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장소들, 어떤 그런 그 장소들이 주는 약간의 그 특별함, 인테리어들, 그리고 CEO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슈퍼 콘서트를 비롯한 여러 행사들, 그리고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 안에 구성원으로서 체득하면서 현대카드스러움이 뭔지를 정의하지를 못하지만 막연히 느끼고 그 막연히 느끼는 현대카드스러움의 어느 정도의 자부심, 어느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내면서 그래도 어우러지지 않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호영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 회사를 보면 존재하는 영역인데 그렇게 만약에 규정을 하면은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호영님이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거를 발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머릿속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왜 영원한 기업은 없을까? 첫 번째 질문은 영원한 기업이 왜 없을까? 기업 문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또 하나는 애플은 어쩜 저렇게 어떤 강력한 어떤 신화적인 어떤 모습을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애플은 애플스러움을 유지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이제 그 비밀을 이 기업문화 오디세이 발제해 주신 걸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성공의 기업 문화를 갖는다 그래서 그걸 잘 간직하면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업 문화의 모습이 뭐 그냥 방목형이었다가 제국주의였다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영역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 1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이 2단계에서도 필연적으로 성공하려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성공을 하면 필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외피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또 형태로 변모해야 하는데 성공한 기업일수록 그렇게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기업 문화라는 것이 또 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이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어를 규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환경적 체험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정의 내렸던 성공의 방식을 또 그대로 적용할 때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영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 오디세이에서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왜 한결같은 유지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 저는 애플이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상징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애플에서 일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하는 얘기인데 애플이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반년마다 한 번씩 동일 제품을 1년마다 한 번씩 신제품을 내면서 매번 최고의 혁신의 모습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 그건 되게 살인적인 어떤 그 공장 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서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올 것들을 이미 이제 조직들이 꾸려져가지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런 프로세스가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그 광범위한 조직이 이 엄청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단일한 메시지를 세상에 내고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대치에 이제 근접하는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팬덤을 전 세계적으로 뭐 수십억 명을 이끌고 있다. 이게 굉장한 일인데 더구나 그 안에 있는 수장과 멤버들이 바뀌고 주요 제품들이 바뀌면서도 그걸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이 그 한입 깨문 사과로 대변되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애플이 잘 그거를 구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애플은 그 전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팬덤을 거느린 어떤 스타로 대변되는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는 사라졌는데도 애플은 그 잡스를 대신한 어떤 그 상징성 아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실히 팀 쿡은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뭘까? 도대체 애플은 뭘 성공했길래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감돕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의 존재가 애플의 기업 문화에 그 무의식으로 녹아들어갔다.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느냐를 밝혀내면 어쩌면 현대카드에 굉장히 접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독특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대카드의 가장 큰 위기는 정태용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언제까지나 계속 그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사라진 애플처럼 어떤 절대적인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없는 어떤 그 광야에 놓인 상태가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애플의 사례를 만약에 기업문화 오디세이에 관통을 해서 잘 만약에 분석해서 연밀히 살펴보면 그러면 굉장히 멋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애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에 대한 답은 사실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은 없는데 사실 제가 PLCC에서 이제 PLCC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잡을 때 그리고 처음에 그 컨셉을 잡을 때 애플을 벤치마킹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카드는 대한민국 카드사의 애플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프리미엄이어야 하고 많은 사람이 워너비여야 하고 그거 하나를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은 그 생태계 안에 갇히고 그런 식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강하게 열망하는 대상이 되고 싶다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상징을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고객이 비춰진 모습이고 기업 안에서 결국 그 기업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그들의 어떤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소망과 시간을 투영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얘기인데 뭔가 그런 연결점이 지금은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저희는 미처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젖어들어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발견하는 그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기업문화 그 현직과 전직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잘 모르면서 막 떠들고 있었습니다. 박희님은 어떠세요? 사실 이 일이 좀 현업이기도 하신데 지금 네. 그런 거 맞나요? 약간 다른가요? 그쵸. 약간 특수 직렬이긴 한데 그런 팀 안에 있긴 하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라이브러리가 사라진 사건은 네네. 이 현대카드의 어떤 기업 문화가 그 밟아온 어떤 히스토리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필요했던 일인가 싶기도 하고 혼동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카드 라이브러리가 사라졌던 그 시점이 사실은 현대카드가 디지털 현대카드를 주창하던 시점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페이퍼리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선으로 믿고 쫓아가는 시점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때려 부수고 때려 부수고 막 저희 막 여기 사무실 멋지게 리모델링 한다고 도미노처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잠시 없앨 수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찌 보면은 현대카드스러움이라는 것이 약간은 그 미래의 방향으로 조금 더 앞서 있는 느낌을 주는 게 필요했었고 그러다 보니 종이책이 들어차 있는 라이브러리는 좀 올드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그가 그때 있었던 내용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일단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디지털 현대카드 좋고 다 좋다. 근데 약간 그러면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책들과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약간 디지털 방향으로 우리가 다 가는 게 맞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뭐 내 개인적인 뭐 애정이나 그런 걸 떠나서 뭐 회사의 방향성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걸 테니까 받아들이는데 근데 왜 여기만 외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뭐 되게 엄청 예산도 많이 넣고 또 그리고 우리가 되게 우리는 이런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것만 좀 이렇게 손을 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방향성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지금 이제 일상이 돼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좀 혼란스럽고 좀 그랬던 거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얘기들과 우린 디지털을 주창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것과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일반 다른 팀,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직원분들은 다 디지털 언택트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책을 뭐 직접 종이책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공간에 대해서 자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크게 넓게 만들어도 분명히 일반 우리 임직원 이용자들에게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줄이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점점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공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라고 하고 뒤돌아서 이제 좀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께 가면은 이제 그래도 세상은 점점 디지털로 변해가고 언택트로 변해가고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양쪽에 한 발씩을 넣고 있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죠? 라고 하죠. 이제 팀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알잖아. 너도 그런 방향성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사회적인 방향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뭐 좀 더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한 발 앞서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도 맞는 거니까 예 그렇죠 라고 이쪽에 한 발 담가놓고 있고 또 이제 임직원분들이 아니 그래도 종이책 외부 공공도서관도 있고 엄청 많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소비되고 있는데 굳이 없애는 이유를 모르겠다. 나는 여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네 그렇죠 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양쪽에 한 발을 담그고 있는 느낌이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도서관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아까 이제 호영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명확한 어떤 그 목표와 방향성이 있어서 상징적인 어떤 전략적 방향성이 있어서 여기 1호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강론들이 거기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사실 체계가 아니고 지금 사실은 라이브러리 가장 가까이 이제 또 함께 하시는 곽현님 말씀 듣고 싶었던 게 저는 내가 모르는 어떤 큰 방향성이 있었던 건가 싶어서 사실 여쭤봤어요. 근데 막상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의 상태인 거죠. 근데 현대카드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저희 팀에서 뭐 오피셜리 하지 않게 뭐 팀원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럴 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우리는 올해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방향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 아래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뭐 금융정보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어디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너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해 하고 약간 이렇게 미션을 공유해서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가면은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첫 직장에서 저희 상사분이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같은 미션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야지 일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회사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좀 즉흥적인 그런 게 많은 느낌이어서 어느 분의 템포에 따라서 네, 약간 좀 즉흥적인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즉흥적임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저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있어가지고 약간 저도 거기서 오는 약간 혼란스러움인 것 같아요. 약간 논리적으로 자 우리의 미션을 너도 알잖니? 이 미션 아래 우리 이렇게 움직일 거잖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할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션 아래서 너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아 그렇죠. 회사의 방향성을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죠 라고 이해가 되는데 약간 그거 없이 그렇게 결정이 돼버렸어 라고 하면은 약간 그렇죠. 완전 전형적인 아까 호영님이 말씀해주신 탑다운. 네. 탑다운 기업 문화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수천 수억 원 들여놨던 공간이 그냥 갑자기 보기 싫어지면 없어지기도 하니까. 네, 민성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또 현대카드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역시 회사 뒷담화하세요. 그럼요. 모르는 회사 얘기해봤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네. 회사의 뭐 방향성과 그런 걸 따라야 되는 게 맞고 네네. 그게 싫으면은 뭐 내가 나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좀 더 뭐랄까 네, 감성적인 단어지만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약간 좀 이유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거는 좀 그 문제기도 하겠죠. 우리는 좀 빠르게 하기를 바라니까 뭐든지 그렇죠. 빨리 얘기가 나오면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는 거를 좀 우리의 미덕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빨리 부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계신 말을 전달해 주시는 관리자분들은 이것을 이 실무자 아이에게 하나하나 설득을 하고 공감을 할 시간이 없으신 걸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고 하지 말고 하면서 이해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일단 하자 하고 다시 얘기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기업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 각자 너무 다를 텐데 왜냐하면 앞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또 그걸 그렇게 이 회사는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으니까 기업 문화 컨설팅 받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태현 부회장님이 다른 회사 기업 문화 컨설팅 내가 해주고 싶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뭐 이쪽에 워낙 자부심이 강하시니까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호영님이 현대카드는 지금 제국주의 시스템이나 전체주의 시스템 약간 이쪽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기업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회사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도전자였죠. 현대카드가. 막 그래서 end포인트를 히트를 치면서 막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막 점유율 올라갈 때는 완전 진짜 정복자로서 막 잡아먹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고착화되고 이제는 쥐어짜야 되는 역할을 오면서 굉장히 시스템화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안에 기업 문화만큼은 저는 의도적으로 좀 느슨하게 풀어놨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부회장님이 자기의 그때그때 이제 바뀌는 취향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약간 좀 느슨하게 풀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 풀어놓은 이유는 계속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에서 일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욕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회사를 보고 있으면 저는 이 회사를 한 3년 단위로 한번 생각을 이렇게 되돌려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확 바뀌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회사가 뭐 사람은 금방 바뀌는데 이 물리적 공간에 인테리어가 바뀌는 건 되게 큰일인데 이 회사는 그것도 굉장히 빨리 바꾸고 특히나 그 문화가 바뀌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뀐다고 저는 느껴요. 민선님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전 제가 애들을 케어하려고 막 회사에 당당하게 애들 때문에 뭐 집에서 일하겠습니다. 휴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딱 시간 되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인생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로 한 5년 전만 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고 물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변화만 하더라도 놀랍고 특히 이제 좀 이 어쏘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내가 과연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그분들이 가지는 생각들, 아니면 그 미래의 방향성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은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어떤 로열티 빌딩은 하지 않는다.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로열티 빌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들었어요. 나가라. 네가 나가야 딴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들어온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야 들어올 사람 많아. 바뀌나요? 또 바뀌나요 이것도? 너무 많이 제발 바뀌었어요. 가지 마라.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건가요? 맞아. 우리 시리즈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너무 나와서 네. 그래서 또 어소들만 나가니까 그건 있어요. 아니, 이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인사 정책이 굉장히 큰 패착. 뭐 대한민국 기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기업 문화의 전 되게 큰 기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 회사 입사를 했을 2016년쯤인데 2015년에 두산이 엄청난 큰 구조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두산이 가장 큰 협력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때 또 삼성물산이 또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갔던 거는 대부분 사원들이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죠. 바로 뭐 즉시 전력감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키워서 뭘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좀 지금 내가 당장 죽겠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 사람들이 뭐 사원들이 아닐 거잖아요. 계속 같이 뭐 이렇게 뭐 진짜 피를 나눈 전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 한 두산에는 거의 한 70% 나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그때가 진짜 기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후로 진짜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후로 그 회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주니어 품귀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두꺼운 허리와 무슨 진짜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정말 복부 비만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또 그런 어떤 사원 대리 정도 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셋 자체가 나는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 저도 사실 이 회사 들어왔을 때부터 좀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알고 연락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리니까 언제고 회사가 날 배신할지 모른다. 난 언제든 배신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항상 가지고 있고 좀 매일매일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저도 10년째 실천하고 있어요. 네. 나는 내일 나간다는 생각으로 10년째 달리고 있어서 아무도 내 말을 이제 믿지 않아요. 참 뭔가 한국의 어떤 기업 문화 역사를 봤을 때 몇 네. 가지 정말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IMF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서프라임 모기 지론이 있었지만 네. 굉장히 최근에 어떤 이런 문화를 만든 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2015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의견을 더해볼게요. 네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직자와 전사와, 생산자의 구조는, 이게 되게 고루한 분류 체계일 수도 있는데, 전 되게 요즘 좋아하는 세 가지의 밸류 축이에요. 진선미, 지정의. 근데 이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진과 의, 혹은 지와 의, 진과 미, 이런 쪽은 좋은데, 선, 정, 이런 쪽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약해요. 그게 아마 뭐 부회장님의 퍼스널리티일 수도 있고, 왜냐면 부회장님이 사람들을 뭐 진심으로 인성으로 아끼거나 하는 케이스도 없었고, 회사도 그렇다고 보니까 이 브랜드가 러브 마크가 못 됐어요. 현대카드 음. 브랜드가 뭔가 좀 그래 뭐 매력적이야, 섹시해, 좋아 보여, 있으면 간지나. 하지만 러브 마크는 못 됐어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러브 마크가 됐던 거죠. 저걸 쓰는 사람들만의 무언가의 느낌. 그래서 그걸 쓰는 사람들이 더 뭐랄까 종교 집단의 뭐 광신도들처럼 이 제품을 사랑하고 널리 전파하는데, 현대카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말했던 선 혹은 정 이런 부분들. 네.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도 별로 없고, 사실 그게 보통은 이제 일이 힘들어도 팀장님 보고 회사 다닌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회사 다닌다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현대카드는 그게 없어요. 네. 그게 그쪽에 있는 밸류가 굉장히 계속 비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더 커지려면 결국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 책에서 본 이 방향 속으로 가는 거 맞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뭐, 감정을 고려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계약 관계. 뽑아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깨지면 안 돼. 칭찬은 없어. 혼나는 것만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올 때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냥 무한한 누군가로부터의 신뢰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가 있어야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하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재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토론님이 채팅창에 쓰신 것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의견을 덧붙여봤습니다. 아, 네네네. 토론님,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팅 올리신지 몰랐습니다. 네. 토론님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하던데. 네네네. 네.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정말 가장 큰 가치는 되게 가족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가족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작년 정도부터 해서 그 가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가족적인 밸류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케어가 없으니까 뭐 반감을 다들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나는 너가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직원에 대해서 그런 거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돈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끈끈한 관계일 수 있다라는. 근데 그게 진짜 요즘 들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고 전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걸 수 있지만 뭐 회식이나 커피 한 잔, 밥 한 번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걸 챙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챙기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도 약간 좀 뭐 기업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직원들의 좀 사기를 북돋고 어떻게 좀 더 회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약간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돈 아니면은 그러니까 1번은 돈인데 사실 돈을 월급을 올려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뭐 엄청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정인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팀에서 너는 필요한 존재야 우리에게. 네가 있으므로 우리 팀이 발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가 발전하고 있어. 네가 하는 이 일이 지금 너는 되게 쓸데없고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발전하고 있는 거고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재원이야. 이 느낌을 좀 회사에서 계속 주면은 맞습니다. 사람이 내가 필요한 곳이라는데 여기가 그럼 쉽게 이탈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필요한 곳이 여기지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우리 회사는 그게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그 호영님이 말씀 주셨던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뭐 팬시하고 뭐 섹시하고 이런 이미지까지는 현대카드가 잡았는지 모르겠으나 러브마크까지 못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업이라는 건 거의 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인류가 발명해낸 하나의 발명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이제 기업이다. 한국에서. 그렇죠. 하나의 인간이 그냥 그 사회적인 기능을 통해서 어떤 그 객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 그렇게 사회적 관계를 맺은 그 틀이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자본주의의 최고의 어떤 유기체, 뭐 어떤 형태, 기업이라고 보는데 이 기업이 그러면 저는 하나의 조직이 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대상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국가일 수도 있고 군대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체계를 보면 저는 가장 하위 단계가 군대고 중간이 국가고 전 최상위 군대라고 아니, 종교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군대의 조직은 명령이에요. 위에서 어떤 절대로 따를 만한 사람이 명령을 하면 틀림없이 수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업이 움직인다? 소규모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국가의 단계에 넘어가면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누구 한 명의 의사결정으로 내리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넓어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각자가 단위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까지는 전 작동한다고 봅니다. 현대카드 캐피탈은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러브마크라고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저는 이제 종교의 단계라고 보는데 종교의 단계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누가 나한테 명령을 내려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좋은 평가와 뭐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내 인생을 투영하고 싶은 단계까지 만드는 것이 전 종교의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의 전 세계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런 종교의 상징성으로 어떤 미트로 이렇게 밀어넣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가족 그리고 환경 그리고 건강 그러면 인류의 발전의 어떤 공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대 단계, 전쟁 없는 세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뉴노멀이 됐고 과거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상징성들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다 사라졌다고 저는 봐요. 함께 일하는 팀원, 회식, 그다음에 뭐 그 단합회, 주말에 가는 등산 이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거.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하는 게 이제는 꺼려지고 이상해지는 걸로 느껴졌고 이거는 이제 영원히 못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업 문화가 잘 돼 있다라고 뭐 알려지고 있는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테크를 하고 있고 언택트로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어떤 그 공유되는 공유점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거를 한 120%로 발휘하고 싶게 만드는 뭔가 요소가 있는 거죠. 저는 애플이 발표하는 이벤트 같은 거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열심히 꼼꼼히 챙겨보는 편인데 정말 의외로 애플이 굉장히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큰 세일즈 마케팅 컨텐츠를 내는 건데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환경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기들은 리사이클된 내용을 그 재료를 다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탄소 배출을 아끼고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는 열심히 셀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애플이 하는 얘기가 뉴 노멀 시대에는 결국 애플 생태계가 답이라는 식으로 해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애플 워치를 얘기하면서 계속 지금 6세대까지 올랐나요? 세대 버전업을 하면서 애플이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는 건강기계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갑자기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이 애플 워치가 자동으로 그 119를 불러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플은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저는 가미한다고 생각해요. 애플의 일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애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지구의 환경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인류의 전반적인 어떤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하는 거라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긍정성, 종교적 상징성을 저는 불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대카드나 현대캐피탈은 그 영역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사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캐피탈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글쎄요. 가파도를 한 거는 잘 모르겠고 그런 거 그다음에 막 외부의 팬덤들의 멋진 라이브러리를 지어놓는 것은 와 이거 굉장히 멋지고 팬시하고 자부심이 있긴 한데 그것이 과연 인류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약간 부족한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대캐피탈 소속인데 현대캐피탈에서 열심히 일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국내 현대 기아차 점유율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걸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국내선 아무리 끌고 가고 싶어도. 참 저는 네. 그게 뭔가 종교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바뀌었던 기점이 저는 종교 개혁이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떤 관료제 조직의 그냥 일원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목사라는 그런 존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영업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알아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처음에 뭐 이렇게 그 어떤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의 어떤 성직자라고 했을 때 목사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 그런 컨트롤 센터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당연히 자기의 어떤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자기가 헌신은 무언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희생하고 뭐 약간 뭐 기부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본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어떤 부재하는 게 좀 뭐 원인이 되긴 하죠. 현대카드 성토대회 같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건강한 성토죠. 또 저는 넷플릭스 최근에 헤이스팅스가 쓴 책 봤는데 세 번째인가 그게 규칙 없음에 보면은 그런 어떤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공서열 같은 것도 전혀 보지 않고 저는 사실은 항상 회사 일할 때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해놓는 편인데 지금의 조직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 조직에 있을 때는 항상 되게 착취한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나는 내 위에 누군가 팀장과 나 사이에 누군가의 어떤 승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데 굉장히 착취당한다. 그런 어떤 그걸 이제 결국은 그렇잖아요. 계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이제 군대에서도 뭐 중대장 밑에 소대장 있고 소대장 밑에 분대장 있는 것처럼 관리를 하면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안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다이내믹스를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제 승진 버젯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미성님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또 정말 뇌리에 딱 남는다고 할까요? 헌신은 본능이다. 정말 굉장히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인간은 헌신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던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빵 하나에 헌신하는 거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이제 뭐 더 넓은 아파트, 더 좋은 동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뭔가를 바라는 건데 왜 제가 여기 독서모임도 여러 번 소개했던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 이제 가지오 이식으로의 책들을 보면 다 중심 테마는 그거거든요. 내가 굉장히 헌신했던 삶을 보냈던 사람이 다 인생의 그 시기를 지나온 다음에 돌아봤더니 내가 헌신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들이었어. 예를 들면 궁극주의의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내가 그게 마치 그 당시는 옳은 줄 알고 헌신을 했다라든지 뭐 내가 모셨던 그 주인이 사실은 나치의 부역자였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헌신했다라든지 근데 그 뒤에 와서는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 난 그때 최선을 다했어. 난 그게 옳았어. 내 인생을 부정하지 마. 약간 이런 절규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헌신의 본능이 있어요. 근데 아무 곳에나 헌신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 헌신하고 싶지 않은 곳에 헌신을 강요받으면 착취로 느끼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업 문화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페이한 만큼 레이버를 사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업이 발전하지 않죠. 내가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에게 헌신 욕구를 그 헌신의 어떤 그 본능을 자극해서 이 회사를 모이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저는 기업 문화뿐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와 뭐 보상과 직급 체계는 그거는 그냥 물물 교환인 것이고 진짜로 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는 헌신의 어떤 그 자세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건 무의식인 기업 문화만 할 수 있다. 근데 그 헌신은 모든 각자가 하나의 소우주처럼 자기만의 가치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 분모로 묶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종교는 굉장히 그걸 성공해 왔지만 나중에 그 종교의 어떤 그 믿음과 상식성이 파괴되면서 그 헌신이 깨져버렸던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자본주의의 그 배금주의가 돈이라는 것이 그 헌신을 이끌어냈지만 그것도 이제 깨져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 기업 문화에 대한 어떤 담론이 결국은 우리 모두는 헌신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려넣는 그 컨셉, 그 관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이건 단지 나는 뭐 내가 내 비즈니스 하고 자영업 할 거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로 저는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가족을 꾸려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하나의 작은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 희생해. 근데 우리 가족일 수 있는 어떤 건 단단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랑 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문화는 그 문화는 무의식이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은 헌신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개 연결짓는 연결고리에 성공을 하면은 폭발력이 있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답을 못 찾는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만들려고 하는 그 문화 무의식은 뭐지? 그건 어떤 걸 건드려야 되지? 뭐 이런 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뭐 이번에 기프트 카드 100만씩 뿌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만 그래서 기프트 카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소명과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애플 얘기를 좀 했었고 넷플릭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애플은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레터를 하나 줘요. 예전에 인사이드 애플에서 쓰였었던 책 내용인데 네, 이 세상에는 일이 있다. 그냥 일이 있고 네 인생을 건 일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인생을 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세계 최고의 세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되게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팬덤을 형성하는 것 같고 넷플릭스는 그렇게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대신에 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지 않고 좋은 동료들이랑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네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 사실 이게 그들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나 여기 있으면 여기서 헌신하면서 진짜 뭐랄까, 대나무처럼 짧은 시간에 빡빡 성장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보면서. 왜냐하면 입사를 하게 되면 주니어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입하면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공유 드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현재 회사 모습을 진단할 때 되게 이걸 왜 직원들한테 공유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알고 있는가? 직원들은 회사의 목표와 방향을 알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게 되게 명확해요. 신입사원이 그렇죠. 들어오면 그런 정보를 공유해라. 그러면 무언가 정보에 갈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얻고 우리의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가고 수익은 이만큼이고 나는 저기에 어떤 영향을 기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소속감 측면에서 내가 이 조직에 들어왔다. 내가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동료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 나도 여기서 이렇게 일해서 성장해야지. 사실 그 의미를 계속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경영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그래서 오히려 심리학이랑 뭐 다른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는, 아니면 그냥 타고나서 약간 사자 같은 분들, 교주 같은 분들이 카리스마틱하게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그런 기저에는 무의식, 그리고 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몰입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인간은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 무언가에 몰입하고 싶은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데 그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의미, 명분, 소명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공명을 일으키느냐가 되게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도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이게 되게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요. 효자동 이발사라고 혹시 보셨어요? 예. 네. 효자동 이발사에 보면은 되게 막 국가에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아 국가가 틀린 일을 할 리가 없다. 국가는 국가 헌도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막 뭐 마르부스 병이 막 번지고 막 이럴 때 거의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되는데 결국 그런 거죠. 내가 헌신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오고 뭐 그런 어떤 성취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의문점을 들게 하는 순간에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회사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나의 어떤 그런 방향이랑 뭐 조직 뭐 아니면 뭐 가족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회사가 같이 갈 수 없는 그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통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효정 이발소도 말씀해 주셨고, 왜 그 전에 했던 저희가 그 패스트를 다루면서 그 이념주의가 팽배했던 그 19세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20세기를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내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표가 굉장히 명확했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혹은 거의 전 인류 단위에서 명확하게 이념이 서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각 개개인의 삶도 맞추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와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히 이제 풀려나고 있고 리버럴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각자가 자유로워졌는데 문제는 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럴 필요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쉬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의 방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모두가 착취를 느끼면서 떠나죠. 근데 잡지 않으면서도 매료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걸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 사례도 나왔고 애플 사례도 나왔고 근데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공의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방식을 우리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애플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좀 도움이 되는 면은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 그 한 가지의 요소가 무의식 전체를 좌우하는 드라이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문화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적용하려면 이 회사 다 넷플릭스는 뜯어 고쳐야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문화적 배경이나 이제 영위하고 있는 업태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만의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뭔가가 저는 필요하고 몰입과 헌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좌우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사실 좀 종합 예술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게 회사의 창업 스토리, 과거의 히스토리, CEO의 퍼스널리티, 지금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인더스트리의 특성, 경쟁자, 구성원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교집합, 구심점 그걸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내느냐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전략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새롭게 곽희님이 오실 거를 예비해서 형이 기업문화 오디세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었고 어쨌든 나는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문화에 대해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영님은 그 인턴 때부터 사실 기업문화 쪽 하시고 또 그 사원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초기 때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CEO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간에 배신했죠.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은 누가 할 차례죠? 저희가 원래 경민 씨인가? 경민님이 원래 할 차례긴 한데 오늘 없고 혹시 다음 거 생각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있어요. 있죠. 제가 해도 되고. 근데 순번 따지면 사실 제가 먼저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먼저. 하면 저랑 한번 제가 어떤 탭을 생각해보고 순서 조율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좋아요. 네. 곽희님도 생각하시는 건 있을 텐데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조금 더 생각. 저희 아직 뭐 분위기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영님 뭐 더 마무리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거 정리된 거 있으면 그 미디엄에 올려주시면 네, 또 오늘 제가 이거 진행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올려서도 연결해서 저희 기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직접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